살다 보면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 내 손으로 키운 자녀, 수십 년을 곁에서 지낸 친구, 늘 믿었던 형제, 이들에게서 받는 상처는 유독 깊고 오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실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을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래되어 이름도 흐릿해진 그 감정,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고여 있진 않으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물과 같다. 맑을 때는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탁해졌을 때 비로소 그 속을 본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그 관계의 진짜 깊이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서운함이란 감정은 참으로 묘합니다. 분노처럼 뜨겁지 않고 슬픔처럼 눈물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 말하자니 사소해 보이고 그냥 넘기자니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그 감정. 나이가 들수록 이 서운함은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참고, 사귀고, 혼자 안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바로 말해버리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참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그 둘 사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 번째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서운함을 바로 말했을 때 생기는 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래 참다가 드디어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전혀 예상과 달랐던 경험. 그게 뭐가 서운해? 내가 언제 그랬어?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한다며 오히려 역정을 내는 상대방. 말을 꺼냈다가 되레 상처가 더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냉기가 흐르게 된 경험.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생깁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욕구이고, 둘째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화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운함을 바로 말할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감정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꺼낸 말은 대부분 날카롭습니다. 말의 내용은 나 서운했어이지만 말의 온도는 당신이 잘못했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온도를 감지한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공감이 아닌 싸움의 형태로 흘러갑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나 형제,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운함을 말했을 때 상대방은 내 감정에 공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비난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공감보다 방어를 먼저 선택합니다. 말을 뱉기 전에 3번 생각하라. 한 번은 진실인지, 한 번은 필요한지, 한 번은 때가 맞는지.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말을 하면 그 말이 평생의 후회가 된다. 감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꺼낸 말은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답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억눌린 서운함은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작은 불씨들이 쌓이다 한꺼번에 폭발하면 그때는 수습이 더 어렵습니다. 참는 것과 현명하게 다루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서운함을 바로 말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 중에 오랜 세월 주변 사람들과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운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첫째, 현명한 사람들은 서운함을 느끼면 곧바로 말하는 대신 먼저 그 감정과 잠시 같이 앉아 있습니다. 마치 물이 담긴 컵을 세게 흔들었을 때 가만히 놓아두면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상처 주려 한 것일까? 혹시 저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서운함이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가? 이 질문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상대방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온도를 낮추고 상황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현명한 사람들은 서운함을 다른 곳에 먼저 풀어냅니다. 일기를 쓰거나 혼자 산책을 하거나 믿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압력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이후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가 훨씬 차분하고 건설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언젠가 터지고 감정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다. 셋째, 현명한 사람들은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구분합니다. 모든 서운함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서운함은 말로 꺼내는 순간 오히려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서운함은 반드시 대화로 풀어야만 합니다. 그 경계를 구분하는 안목,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말해야 할 서운함과 말하지 않아도 될 서운함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한 가지 기준을 드리자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을 계속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가? 만약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이 떠오르고 관계 자체가 흔들릴 것 같다면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희석될 것 같은 서운함이라면 굳이 말로 꺼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에는 엄격하고 작은 일에는 너그럽게 하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서운함에 반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 자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은 품고 어떤 것은 말하는 지혜, 이것이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넷째, 현명한 사람들은 서운함을 말할 때 방법을 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나를 생각해 주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이 그랬을 때 나는 좀 서운했어요.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비난해 자리에 세우고
후자는 상대방을 대화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와 완전히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도,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란 형제도,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도 각자 살아온 이야기가 다르고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서운함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알 텐데, 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서 상처 준 것과 알면서 상처 준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서운함은 상대방의 악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다름에서, 무심함에서, 그리고 서로를 다 안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오래 함께 했으니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 가까운 관계에서 흔히 생기는 이 착각이 서운함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그 마음을 얻어야 하고,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내가 서운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대방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명절에 자녀가 전화를 하지 않아 서운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바쁜 하루 속에서 전화를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거나 어색함이 있었거나 아니면 단순히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과 시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인간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신의 무게를 견디기도 벅찰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필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무심하게 느껴질 때 한 번쯤은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덮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서운함을 느낄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상대방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많은 경우 서운함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하루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서운함이 해결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서운함은 말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관계의 깊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서운함은 그냥 안고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풀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삽니다. 모든 감정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어떤 감정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원망을 학문으로, 고통을 글로 승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억울함과 서운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감정들을 내면에서 다르게 다루셨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감정에 지배당하지도 않으면서 그 감정을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셨습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것이 용기라면 서운함을 품고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지혜다. 서운함을 안고 사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안고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가기로 선택한 관계라면 그 안에 있는 서운함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서운함을 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감정을 자신의 성장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랬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았을까? 나는 어떤 것에 상처받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운함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간과 함께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천천히 놓아주는 과정을 통해 서운함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햇빛에 바래듯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넓은 관계를 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일수록 서운함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관계의 지혜. 첫 번째는 기대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언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많은 서운함이 부드럽게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 곁을 지켜주고 있잖아. 저 사람은 표현이 서투르지만 자기 방식으로 나를 아끼고 있어. 이런 시각의 전환이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지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생기고 서운함이 있을 때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의 벽이 쌓입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크고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감사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운함이 생기면 그것을 크게 바라보고 상대방이 해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들을 떠올려 보면 서운함과 감사함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은 가까이서 보면 크고 감사는 멀리서 보면 크다. 눈의 거리를 바꾸는 것, 그것이 관계의 지혜다. 가령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곁을 지켜준 그 사람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가끔 말이 서투르고 가끔 무심하고
가끔 실수합니다. 나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때로는 말없이 안아주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있을 때 논리적인 대화보다 따뜻한 몸짓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치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보다 온기를 더 필요로 합니다. 긴 설명 대신 조용한 동행, 날카로운 지적 대신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언어입니다.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 대신 따뜻한 눈빛 하나를 건넨다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운함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꼭 한 가지를 빠뜨리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그 상처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하지만 내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를 들여다보면 서운함의 뿌리가 사실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무게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 서운하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를 알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한 후에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내 안이 텅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 하는 것, 오래된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오늘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내 안을 채워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 또한 삶의 지혜입니다. 서운함이 반복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다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과 충분히 생각하고 평화롭게 거리를 두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가 훨씬 성숙하고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덜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관계는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보던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보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물리적인 거리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마찰이 생기고 적당한 거리에서는 서로의 좋은 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꿀처럼 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점점 끈적해져서 서로를 옥죄는 관계보다 때로는 담백하고 맑은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너무 달려들지 않고 너무 멀리하지도 않으면서 서로에게 적당한 공기를 주는 관계. 이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관계의 형태입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운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서운함을 느끼면 바로 말하기보다 먼저 그 감정과 함께 앉아보세요. 물이 가라앉듯 감정도 시간을 주면 조금씩 맑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 보세요. 말해야 한다면 상대방을 비난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말하세요. 상대방도 나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를 일부러 상처 주려 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서운함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모든 서운함이 해결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서운함은 안고 사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을 품고도 그 사람 곁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하세요.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의 참음이 100번의 다툼을 막는다. 서운할 때 잠깐 멈추는 것, 그 잠깐의 멈춤이 소중한 관계를 지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안고서도 내일 아침 다시 따뜻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고맙고 그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때로는 버겁더라도 그 안에 분명히 따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